네,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영남민상총화 연구회 정기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참석 인원이 많이 적은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분들 오셔서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제 불가대로 미망 갑상선 질환과 췌장囊성 질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하실 거고요. 먼저 황세진 선생부터 갑상선 질환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이어서 이승현 선생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사진 한 장 찍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저희 간식 준비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마성 갑상선 질환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황세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개의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지난번에는 하시모토에 집중해서 했고, 오늘은 서브아큐트 사르다이티스하고 그레이브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을 이렇게 나열하기보다 정진양 교수님의 그 리뷰 아티클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했고, 거기에 이제 하시모토 이어서 이제 서브아큐트와 그레이브스가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했고 좀 케이스를 좀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의는 지난번보다 짧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했는 걸 잠깐 복습을 하면 하시모토 갑상선약의 초음파의 특징적인 소견은 갑상선 실질 에코의 전반적인 감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에코를 보이면서 아주 작은 개수 1mm에서 7mm 사이에 작은 여러 개의 노들들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국소적 또는 미만성으로 갑상선 비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도플러를 했을 때는 도플러가 굉장히 항진되어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증가되어 있고, 또 대부분 더 정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도플러가 굉장히 항진되어 있지 않는 그걸 보고 그레이브스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강의를 가거나 초음파 소견을 아주 한 단어를 딱 떠올려서 하시모토를 설명한다면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소고기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게 이제 얘기인데요.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거친 섬유화 중격들이 중간에 줄을 치게 되면서 그게 마치 마블링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고, 그런 것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시모토를 진단할 수 있겠고, 그것이 말기에는 갑상선 위축으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특정 같은 경우에는 하시모토 갑상선도 아주 국소 결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FNL 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있고, 그런 걸 실수하기보다는 한 5% 정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양의 하시모토도 있구나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했던 것이 이제 우리 소고기의 마블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유화가 중격들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하시모토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주 국소적으로 아주 저에코를 보이는, 그래서 리포사이트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침투가 되어 있으면 그쪽이 저에코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정상 실질과 다른 실질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실질과 아주 저에코된 실질이 있고, 이런 마블링의 소견이 보이면 하시모토를 우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블링 사이에 그리고 이 저에코드 사이에서 캔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에코드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고, 그 저에코에서 아주 뚜렷한 경계가 명확한 저에코의 노들이 보이거나 보인다면은, 그리고 주변에 한로가 있는 아주 뚜렷한 저에코의 노들이 보인다면 FNL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하시모토에서는 저에코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좀 잘 살펴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특별히 하시모토라고 알려져 있는 환자가 갑자기 갑상선이 급격하게 커져서 내원을 하였고, 또 초음파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아주 무섭게 생긴 아주 심한 저에코에 또 부풀은 게 보인다면 림포마도 항상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주변 림프절들을 잘 살펴서 대칭적이지 않은 림프노드, 너무 동그란 림프노드가 있다면 또 림포마를 의심하고 놓치는 게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림포마의 빈도는 매우 낮으니까 이것 때문에 초음파 무서워서 못하겠다 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실례였었는데요. 32세 임신 시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단돼서 호르몬 복용 중에다가 출산 후 임의로 중단했던 환자분이고, 초음파를 하면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좀 많이 저에코로 좀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고이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식료와의 겹벽들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시모토를 의심할 수 있겠고요. TFT에서 저에코를 보이고 초음파에서 하시모토 양상이 보이면 우리가 하시모토로 생각을 하고 안티바디 체크하고 좀 팔로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서 쭉 팔로우하는 환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가지입니다. 서브아큐트 사이너다이티스하고 그레이브스 두 개. 이 정재환 교수님의 리뷰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스포라딕 사이너다이티스도 케이스를 몇 가지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브아큐트 사이너다이티스의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이 여겨지고, 대부분 경우 발병 전에 감기를 앓은 것 같다, 감기 몸살을 앓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임상 증상은 턱이나 귀까지 나타나는 갑상선 통증, 압통 이걸 많이 얘기하시고요. 피로하고 열나는 것 같고 체온도 좀 빠진다 이런 식으로 임상 증상을 얘기하고, 스포라딕 사이노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없지만 주로 피로감,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서브아큐트 사이노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ESR 증가하고 CRP 증가하는 염증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TFT가 상승하는 갑상선 중독증 증세를 그 혈액 검사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정상 갑상선 조직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그 정상 세포에 있던 갑상선 축적되어 있던 호르몬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하이퍼사이로디즘 형태를 나타나게 되고, 이런 하이퍼사이로디즘을 보일 때는 이 그레이브스하고 우리가 감별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감별을 해야 불필요한 약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예후는 보통 2달 정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돼 있고, 다른 질환과 감별을 잘 해서 잘 팔로우를 해야 불필요한 약을 치료 안 하게 되니까 다른 질 감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3세 여자 환자고 아주 고이터를 보이는 통증으로서 하는데 도플로는 뚜렷하지 않는 이런 환자들 보일 때 우리가 서브아큐트 사이노다이티스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초음파 소견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저에코의 국소 결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계가 애매하게 나오고 아주 동그란 결절 형태가 아니라 경계가 애매한 저에코로 보이게 되겠고, 그래서 경계가 애매하니까 롱지로 살펴보다가 트랜스버스로 살펴보다가 각도를 바꿔보면 그 모양이 저모양 그려지지 않는 지오그라피가 이렇게 보이면 이건 결절이 아니구나, 이건 또 서브아큐트 사이노다이티스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플러를 띄워보면 그 그레이브스처럼 아주 도플러가 항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관찰되지 않거나 감소되어 있는 것도 있고, 탐촉자로 그 저에코가 된 부분을 살짝 눌러보았을 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단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견이 되겠습니다. 물론 스포라딕 사이노다이티스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거 없다고 다 그레이브스는 아니고, 그래서 압박을 눌렀을 때 통증을 유발하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악읍성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갑상선 고이터를 좀 보일 수도 있겠고요. 회복이 되면 대부분 정상 소견 다 돌아갑니다. 급성기에 이게 지오그래피가 보이지 않고 결절 형태로 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악성 결절을 오히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일주일 뒤에 팔로우를 해보면 또 그런 아주 결절처럼 보였던 것들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섣불리 통증을 유발하는 노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FNA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팔로우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결절 형태로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코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방향을 바꿔보면 갑자기 결절에 뚜렷한 모습들은 좀 없어져 버립니다. 약간 지오그래픽하게 보이고 여기서 조금 더 지오그래픽하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탐촉차로 딱 갖다 댔을 때 라고 한다면 서브아큐스 사이로다이티스 진단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스포라딕 사이로다이티스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오그래픽하게 한쪽이 저의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이면서 TFT 상승이 보이면 스포라딕 사이로다이티스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갑상선 일부분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저해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탐촉자로 살짝 눌렀을 때 라고 하고 그 도플러를 됐을 때 도플러 항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브아큐트 사이로다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결절 부위 혈류는 관찰되지 않거나 감소되어 있다 하고 탐촉자로 압박됐을 때 통증이 유발되고 또 주변에 리액티브 림포노드가 증가되어 있는 리액티브 림포노드 보이거나 하면 할 수 있겠고 고이터로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급성기에는 악성 결절로 오인될 수 있으니까 이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59세 여자 환자입니다. 최근에 전신 무력감, 피로감이 점점 악화돼서고요.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하게 저해코 이 부분이 아주 저해코가 있네 하는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의 고이터 정도만 보였고 혈액 검사에서 TFT가 상승되어 있었는데 초음파 봤을 때는 도플러가 별로 안 떠서 그레이브스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일단 엔세이드와 스테로이드하고 인터널만 주고 팔로우했습니다. 안티바디 음성 다 확인했고 그대로 쭉 팔로우하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반면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자 80세 환자분이 전신 무력과 체중 강성 비슷한 증상으로 왔고 TFT를 해보니 TSH는 감소되어 있고 프리티포는 약간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초음파에서 그렇게 고이터처럼 보이는 건 없었고 우리가 하시모토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마이크로 노듈레이션이 있거나 섬유성 경막이 보이거나 일부 저해코가 보이는 부분 없이 비교적 호모지너스하게 보이고 고이터가 없는 특징적이랄 게 없는 초음파 소견을 보였는데요. 도플러를 해보니까 도플러에서 평소에 보지 못하는 번쩍번쩍거리는 그 도플러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번쩍번쩍거리는 도플러 소견을 보여돼서 이분은 그레이브스라고 사전 진단하고 메티마졸 이미 사용했던 환자분이고 안티바디를 체크해보니까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진하고 진단 환자분이고 여자 72세 환자는 이분은 팔피테이션이 있고 손을 좀 떠는 증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TFT를 했고 TSH는 매우 낮아져 있고 프리티포는 4.5까지 좀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고이터를 보였지만 우리가 하시모토에서 봤던 섬유성 경막은 별로 보이지 않고 마이크로 노듈레이션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주 저해코로 일찍된 결절 양상의 모양은 없었고 서브아큐트 사이로다이티스나 하시모토에서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은 없는 고이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플러를 했고 도플러에서 또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안티바디 확인해서 그레이브스 진단하고 팔로우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그 TSH 안티바디의 그 자가 항체로 인해서 그 하이퍼사이로디즘을 나타내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아주 흔히 볼 수 있겠고 갑상선 고이터를 동반할 수도 있겠고 고이터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TFT에서 하이퍼사이로디즘 보이고 암코 도출까지 보인다면 쉽게 진단에 이루어질 수 있겠고 초음파 소견은 비특이적인데 도플러 소견은 좀 특이적인 것 같습니다. 초음파 소견을 한 개 한 개 정리하면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선에 고이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불균질한 하이포에코익한 보일 수 있겠지만 하시모토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호모지너스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도플러가 증가된 소견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침륜된 것 때문에 세포 축실성의 증가, 콜로이드 함량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종종 저해코로도 보일 수 있다 되어 있고 하시모토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섬유화가 심하지 않아서 비교적 호모지너스하고 또 저해코 소견도 그다지 뚜렷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저해코로 보이는 환자가 있다면 그것은 갑상선 기능 항체제 재발과 연관되어 있다 하니까 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견인데요. 사이로드 인페로라고 도플러에서 번쩍번쩍거리는 도플러 띄웠을 때 이거 못 보던 번쩍번쩍거림이 보인다 하면 우리가 그레이브 진단에 아주 가깝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잘 하지 않지만 한 번씩 하시모토 그 사이로다이티스가 너무 헷갈릴 때 한번 측정해봅니다. 이 번쩍번쩍거리는 거 아닌가 저기 평소 잘 기억이 안 나고 애매할 때 그 수피리어 사이로드 아테리에서 픽 시스톨 벨로시티를 재어보면요 60
센티미터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뭐 진단에 100% 특이도와 80% 민감도를 보인다고 하고 한 40, 사이로다이티스에서 그레이브스가 아닌 사이로다이티스에서 40, 50은 감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좀 기억하고 수피럴 사이로다이텔에서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료 후에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면 혈류순환가 감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보시면 갑상선에 종대를 보이고 좀 불균 질환 저해코드가 좀 중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플러를 되면 좀 도플러가 항상 좀 많이 증가된 거. 아까 전에 보였던 동영상에서 보였던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있겠지만 좀 애매하게 된다면 애매해 보이면 수피럴 사이로다이텔에서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만성 종대, 불규칙한 저해코, 그리고 도플러 소견 이런 것들하고 하시모토와 감별해낼 거는 실제로 섬유화가 심하지 않아서 좀 비교적 호모지너스한 소견이고 저해코 소견도 뚜렷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레이브즈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시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부분에 아주 저해코된 부분과 저해코된 부분과 이 정상 실질 차이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블링처럼 섬유화가 겹벽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하시모토도 생각했고 양천에 고이토로 보이고 비교적 호모지너스하고 아주 저해코된 부분의 특징적으로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도플러가 이렇게 보인다면 그레이브스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이로다이티스하고 비교하자면 사이로다이티스는 저해코된 부분이 이렇게 결절처럼 보이고 그 결절적인 부분을 방향을 바꿔서 보면 이렇게 지오그래픽하게 보이면서 또 눌러서 아파주면 또 확실하고요. 그렇게 보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좀 하겠습니다. 72세 여자 환자가 팔피테이션 웨이트로서 봤을 때 앞에 봤던 부분이고 고이터로 보이고 도플러 향상이 있고 그래서 TFP 상승되어 있고 이런 소견이 보이면 그레이브즈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 안티바디와 맞춰서 합당하다 하면 약을 주면서 팔로우 해보면 금세 TFT의 정상화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0세 여자 환자분이고 TFT 상승된 소견에 고이터는 없지만 비교적 호모지너스하고 특징적인 마블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플러까지 보인다면 도플러에서 번쩍번쩍거리는 소견 실제로 우리 정상 갑상선을 한번 도플러 한번 띄워보시면 몇 번 보다 보면 이게 많이 번쩍번쩍거리는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인 환자들도 한번 띄워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런 거 만약 일정 부분 이상 보다 보니까 환자 증상이 심하고 하면은 그냥 바로 안티바디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면은 안티바디 이틀 뒤에 확인하고 그렇게 좀 팔로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 59세 환자분이고 마찬가지로 브리티프 증가되어 있고 저기 도플러에서 이런 번쩍번쩍거리는 거를 눈에 좀 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멘트 좀 하죠. 서브아큐트 사이로다이텔 때문에 가게 돼 있는데 앞에서 뭐 선생님 우체 잘 하셔서 서브아큐트 사이로다이티스는 뭐 페인하고 통증을 보시면 크게 다 아실 수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그러신데 아까 선생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 트랜스버스하게 볼 때는 너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롱기튜드하면 대부분 지오그래픽하게 달려서 트랜스버스하고 롱기튜드하고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서브아큐트 사이로다이티스 뭐 진단은 어렵지 않은데 재발이 좀 잦습니다. 약을 쓰시면 보통은 지금 2개월이면 자연 subside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더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한 4주에서 6주 정도 쓰시면 재발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최소 8주 정도는 쓰라고 돼 있고요. 쓸 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최소 용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프레드리솔론으로 10mg 이상을 8주 정도 유지를 하면 재발률이 거의 한 10% 이하로 불준력되어 있는데 길게 쓰더라도 5mm로 쓰면 이게 면역 억제하는 작용이 적어서 최소 10mm 그러니까 뭐 제일 치매 20, 15, 10 하더라도 최소한 8주 정도 쓰면 뭐 재발률은 거의 없이 줄어드는데 저희 경험도 한 8주 정도 쓰시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스테로이드 오래 쓰니까 겁이 좀 나셔서 그런데요. 그 혈당 당뇨 환자들 혈당만 좀 체크하시면 이 가끔 환자들 중에서 약간 뭐 HbA1c 한 6.5 요 정도 되는 환자들은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스테로이드 쓰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아큐트 스테로이드 쓰실 때는 혈당만 잠깐씩 체크해 보시고 한 최소한 8주 정도 쓰시고 하면
재발률은 거의 떨어지고 환자들은 한 30%에서 40%는 하이퍼는 분명히 한 30-40% 옵니다. 대부분 근데 그건 놔두면 다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되돌아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초음파는 원체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갑상선 질환 중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모스트 코먼한 게 서브아큐트가 아니고 헤모라직 그 사이로이드 노즐이 사이로이드 결절이 안에서 베슬이 럽처되거나 이러면 헤모라직 그 출혈을 해가지고 사이로이드 커지는 그게 모스트 코먼입니다. 그 이제 어떤 거는 결절이 돌출하면 환자가 아 여기에 뭐가 출혈성 결절이 있거나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정도 안 나오고 포시가 남자들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 갑상선이 아플 때는 가장 먼저 모스 코먼한 게 서브아큐트가 아니고 제일 많은 게 출혈성 갑상선 낭종 그게 모스 코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서브아큐트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사이로이드가 갑자기 이제 노즐이 많이 커지는 경우 있거든. 그러면 사이로이드 캡슐을 그 디스텐션 해가지고 둘 페인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멀티 노즐라 사이로이드 코이트 아데노마 노즐이 굉장히 그 좀 커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초기에는 이제 갑상선이 좀 정대되거든요. 특히 이스무스 부분이 정대되니까 그때 통증이 약간 오는 사람이 있고 초기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레이브스 병도 이게 좀 정대가 심하면 dun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아주 레어하지만 그 우리가 역행성 갑상선암 그게 이제 그 아멘 이거는 아나플라스틱 캔서는 갑자기 사이로이드 커지면서 트라키아 침범하고 주위에 막 침범하니까 이것도 통증이 올 수 있는데 그건 드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펙션에 의한 그 어큐트 사이로이드 이거는 굉장히 드문 병이니까 그런 경우도 통증을 오니까 가장 통증이 심한 거는 그 서브아큐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헤모라직 사이로시스 두 개가 좀 페인이 심하고 나머지 페인이 덜한 페인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로 사이로이드 통증 하면 우리 전부 다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입니다. 이거 다른 질환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 하는 말을 쓰는데 미국에는 리포시틱 사이로이다이티스 하시모토 하는 사람은 이제 일본의 의사인데 그 규슈 가대학 나왔어요. 규슈 지방에 가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독일에 가가 이제 그 하시모토 사이로이드 정례가 4개를 갖다 저도 이야기는 들었어요. 정례 4개를 독일 의학 잡지에 발표를 했대요. 그 당시에 그 발표가 아주 좋았대. 바이옵시 다 해가지고 다 해가 그 병리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 아주 뭐 논문인데 본인은 그 발표했는데 본인은 당시에 그런 논문을 발표해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 별로 묻혀 있다가 이 사람이 일본에 다시 와가 타이포이드 피부로 죽었답니다. 개업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독일에서 이 사람의 논문을 크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에 땄고 그렇게 이야기 책에 나오대요. 그래서 일본의 규슈 의과대학이 굉장히 명문 의과대학인데 규슈 의과대학을 빛낸 뭐 위대한 동문회 10명 중에 한 명으로 그 규슈 의과대학에 가면 그게 있대요. 그 사람 10명의 그 중에 뽑혀 있다 하는데 하시모토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일본 쪽은 하시모토고 우리도 이제 하시모토, 미국 쪽은 림포시틱 사이로이다이티스 그렇게 이야기인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지금 봐도 그 논문이 별로 하자가 없다 하는 정도였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사이로이드 질환은요 별로 최근에 더 진보된 게 별로 없어요. 한 20년간 크게 참 발전이 되는 게 별로 없고 사이로이드 질환 안 그래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고 더 이상 발전이 새로운 업데이트가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사이로이드 인페르노를 할 때 제가 뭐 책에 보면 대부분 파워 도플러를 해서 많이 그림이 뜨던데 그냥 칼라에도 그렇게 칼라에도 상관없죠. 예. 인페르노카이 좋아하신다 하는데 나는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영화가 혹시 타워링카는 영화 보셨어요? 타워링카는 영화 있습니다. 네. 타워링이 고층 빌딩에 샌프란시스코 고층 빌딩에 불나가 거기서 탈출하는 재난 영화인데 타워링카이게 타워링이 뭔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제목이 타워링 인페르노 불타는 고층 빌딩. 그러면 말이 맞거든요. 그냥 타워링 고층 빌딩. 그 영화 제목이 옛날에 엉터리 영화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진로를 북북스로 돌려라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 제목도 알고 봤더니 노스 웨스트 항공을 타락하는 거. 잠깐만 그 스바키트 사이로이드는 사실은 그 크리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리핀. 예, 제가 정경에서 리뷰 아티클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서바이크트 사이로이티스 초반에 볼 때 잘 몰라서 틀어서 좀 빨리 끊으니까 이쪽에 서바이크트 통증이 왔던 부분이 빨리 끊어보니까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또 반대쪽으로 잡혔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한쪽에 서바이크트 사이로이티스 왔다가 그게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또 통증을 유발하고 사이로이티스가 또 다시 보는 거를 클리핑 사이로이드 해가지고 생각 예, 제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리뷰 아티클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고뇌가 좀 빠졌어요. 예, 생각보다도 저의 그 부분이 이렇게 빨리 안 없어지고 상당히 오래 가고 또 남아 있는 바로 속하고 남을 수도 있고 하는데 아니 하시모토도 저의 코 소견이 그 특징 소개를 했는데 하시모토가 보면은 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잖아요. 안에 내부가 꼭 리버 실로시스 우리 처음 보듯이 거칠어 내부가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보면은 내부가 거칠게 보이고 슈도들이 보이고 파이브로스 세타가 보이고 그런 식으로 그냥 저희 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시모토의 그 정장님 그 로컬라이즈단 그걸로 그 사진 보여준 거 그거는 저거만 보고 저걸 하시모토라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되게 저 사진 저기에 저것만 보고는 저게 저걸 하시모토인지 저게 URI 심도 있으면 스바큐트인지 사실은 저거만 보고 어떻게 알기 알겠을 어렵죠. 거예요. 저거 보고는 알아요. 저는 이 상당히 사진의 마블링처럼 보면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진은 전형적인 아니다 생각했는데요. 그 리뷰 아티클 사진을 좀 인용을 했고 조직 검사랑 조금 코릴레이션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저렇게 보면 저거 사진 안 주고 저거 뭐 탑별리 캔서 아이라소를 못 하고 스바큐트 아이라소를 못 하고 저런 사진은 사실은 저게 이제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저 사진이 그렇게 특징인 소견으로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시모토도 디퓨저 타입이 있고 포칼 타입도 예, 있거든요. 포컬 타입 있는데 예. 이렇게 저 사진은 좀 애매한. 그래서 아마 같은 한장 같은 요거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좀 보면은 확실히 결절보다는 좀 저희 코에 저기 림포사한테 침투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예.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과를 좀 보시면 하시모토 사이로이티스는 사이로이티스가 진행이 돼도 이 랩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하이포사이로즘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 하시모토 사이로이티스가 한참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만져보셔도 좀 구분이 되는데 상당히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진행돼서 초음파 소견에도 그레이브는 훨씬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그레이브는 그보다 경과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 같은 환자들은 이 사이로이드 자체가 별로 큰 특징이 없는데도 그레이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경과가 짧기 때문에 초음파에 나타날 만큼 이 조직각들 소견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벌써 그레이브가 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레이브가 좀 많이 심해지면 저렇게 임페리언도 보이고 한데 실제로 그레이브 환자 중에서 임페리언 낸 것도 전혀 보이지는 않는데 랩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레이브는 경과가 빨라서 조직각형 변형이 동반되지 않고서 오는 경우가 있고 하시모토는 쌤한테들이 와가지고 진단을 받을 때쯤이면 한참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각 소견에서 분명하고 또 만져보면 파이브러스 같은 이 조직안지 파인딩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져보면 상당히 펌합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큰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볼 때 만져보셔서 좀 펌하면
이 하시모토긴 나는데 그거는 경과가 오래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레지던트할 때 우리 박이명 교수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의사인데 그 에트랄 피브레이션이 왔어요. 다른 증상 없고 에트랄 피브레이션가 입원해가 뭐 그 당시에 뭐 검사는 검사대로 다 했는데 결국은 뭐 진단이 안 났어요. 나중에 이제 그 그레이브스로 진단됐는데 웨이트 로스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것도 없고 팔피테이션 그거는 그 뭡니까 뭐 우리가 전형적인 그레이브스가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에트랄 피브레이션하고 팔피테이션으로만 왔어요. 그리고 EKG 찍으니까 뭐 에트랄 피브레이션이고 약 먹어도 잘 안 되고 나중에 고생 많이 해가 나중에 이제 그레이브스가 진단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노인들한테 그레이브스 오면 진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